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김 씨는 눈을 떴다. 거친 손으로 얼굴을 비비며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이미 40년 넘게 이어진 습관이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사는 김 씨에게 새벽은 언제나 고요했다. 찬물로 세수를 마치고 간단한 아침을 먹으며 김 씨는 오늘도 어김없이 페인트 작업을 위해 준비를 했다. 오늘도 힘내자. 김 씨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시간을 거슬러가 김 씨가 25살에 결혼했을 때만 해도 미래는 희망적이었다. 아내는 상냥하고 부지런했으며 아들이 태어났을 때는 온 세상을 다 가진 듯 했다. 여보, 우리 아들 정말 예쁘죠? 김 씨는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아내에게 말했다. 당연하죠. 당신을 닮아서 그런가 봐요.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 시절의 행복한 기억들이 지금도 김 씨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아들이 15살이 되던 해 아내가 갑작스럽게 병으로 쓰러졌다. 여보, 괜찮아요? 김 씨는 갑자기 쓰러진 아내를 부축하며 다급히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 아내는 웃으려고 했지만 얼굴이 창백했다. 병원을 오가며 치료비를 대느라 김 씨는 더욱 열심히 일했지만 아내의 병은 점점 악화되기만 했다. 아빠, 엄마 많이 아파?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진다. 엄마는 꼭 괜찮아진다. 김 씨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지만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 결국 아내는 김 씨와 아들을 남겨두고 먼저 세상을 떠났다. 임종을 지키며 김 씨는 아내의 손을 잡고 약속했다. 여보, 우리 아들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겠소. 세상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겠소.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때로는 밤늦게까지 추가 일을 찾아다녔다. 페인트 냄새가 온몸에 배어도 손이 갈라져 피가 나도 김 씨는 멈추지 않았다. 아빠, 오늘 뭐 먹어?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이 물으면 김 씨는 항상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다. 비록 매일 비슷한 메뉴였지만 김 씨는 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늘 맛있게 해주려고 노력했다.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운동화가 해져서 새 것을 사야 했다. 아빠, 친구들이 다 새 운동화 신는데 나만. 아들이 망설이며 말했다. 그래, 그럼 내일 사러 가자. 김 씨는 자신의 낡은 작업화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사실 김 씨 자신의 신발은 바닥이 뚫어져 비 오는 날이면 발이 젖곤 했지만 아들의 운동화가 더 급했다. 신발 가게에서 아들이 원하는 조금 비싼 운동화를 보며 김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아들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고는 망설임 없이 계산을 했다. 아빠, 고마워요. 새 운동화를 신고 기뻐하는 아들을 보며 김 씨는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들이 말했다. 아빠, 친구들이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작냐고 물어봐요. 그냥 우리한테는 딱 맞는 크기인 것 같은데? 김 씨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미안함이 스며들었다. 고등학교에 들어간 아들은 공부를 더욱 열심히 했다. 아빠, 저 대학 가고 싶어요.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진지하게 말했다. 대학? 물론이지. 우리 아들이 대학까지 가야지. 김 씨는 기뻤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다. 대학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막막했다. 아빠, 학원비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친구들은 다 과외받는데. 알았다. 아빠가 알아볼게. 그날 밤 김 씨는 추가 일거리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전화를 걸었다. 김 기사님, 주말에도 일할 수 있어요? 네,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몸이 피곤해도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았다. 아들이 모의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오면 김 씨는 누구보다 기뻤다. 아빠, 이번에 전교 50등 안에 들었어요. 정말 우리 아들 최고다. 김 씨는 아들을 껴안으며 자랑스러워했다. 친구들이랑 치킨 먹으러 가도 돼요? 물론이지. 가서 실컷 먹고 와. 비록 용돈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아들의 기쁜 순간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아들이 말했다. 아빠, 등록금 걱정 마세요. 장학금 받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할게요. 고마워하지 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빠가 다 준비할 테니까. 김 씨는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사실 김 씨는 이미 자신이 살던 작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을 때 직원이 물었다. 용도가 무엇인지요? 아들 대학 등록금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하지만 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괜찮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어요. 김 씨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김 씨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아빠, 붙었어요. 제가 원하던 대학에 붙었어요. 정말,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럽다. 그날 밤, 김 씨는 아내의 영정 앞에서 혼자 말했다. 여보, 우리 아들 대학 갔소. 당신도 기뻐하겠지요? 대학 시절 아들은 부모 없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가끔 위축감을 느꼈다. 아빠, 친구들 부모님들은 다 좋은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방학 때 집에 온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내가 잘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김 씨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아빠, 저한테 너무 많이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무슨 소리야? 아르바이트는 나중에 사회 나와서 평생 할 건데 지금은 공부에만 집중해라. 김 씨는 단호하게 말했다. 사실 김 씨는 아들이 다른 친구들처럼 풍족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만큼은 만들어주고 싶었다. 아들이 학점 장학금을 받아온 날, 김 씨는 그 어느 때보다 뿌듯했다. 아빠, 이번 학기 장학금 받았어요. 우리 아들이 역시 똑똑하구나. 오늘은 맛있는 거 먹자. 대학을 졸업한 아들이 취업 대신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김 씨는 처음에 당황했다. 사업? 그게 쉬운 게 아니야. 안정적인 회사에 들어가는 게 어떨까? 아빠, 저는 제 사업을 해보고 싶어요. 친구들이랑 준비한 게 있거든요. 아들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그래도 사업은 위험하잖아. 실패하면 어떻게 하려고? 아빠,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저를 믿어주세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김 씨는 아들의 결정을 지지하기로 했다. 알았다. 그럼 아빠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마. 정말요? 아빠, 감사해요. 대신 조건이 있어.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정직하게 사업해야 한다. 네, 약속드릴게요. 김 씨는 자신이 모은 돈의 상당 부분을 아들의 사업 자금으로 내주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며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아들의 꿈을 응원하고 싶었다. 사업 초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와서 말했다. 아빠, 생각보다 어려워요. 자금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얼마나 필요하냐? 한 500만 원 정도요. 김 씨는 잠시 망설였다. 이미 상당한 돈을 투자했는데 또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알았다. 아빠가 또 마련해보마. 정말 죄송해요, 아빠. 꼭 성공해서 갚을게요. 갚을 생각은 하지 말고 그냥 성공해라. 김 씨는 또다시 대출을 받아야 했다.
나이가 들수록 몸도 예전 같지 않았지만 아들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더 열심히 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행히 아들의 사업은 차츰 자리를 잡아갔다. 아빠, 이번 달에 처음으로 흑자 났어요. 아들의 기쁜 목소리를 들으며 김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래, 잘했다. 앞으로도 꾸준히 해라. 네, 이제 아빠 걱정 안 끼쳐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이 28살이 되던 해 결혼 소식을 알려왔다. 아빠, 제가 소개를 받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어떤 사람이냐?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한번 만나보실래요? 김 씨는 기쁘면서도 복잡한 마음이었다. 이제 아들이 완전히 독립해서 자신만의 가정을 꾸릴 때가 온 것이다. 예비 며느리를 처음 만난 날, 김 씨는 최선을 다해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비 며느리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어딘지 어색한 미소였다. 아,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아들이 늘 좋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정말 예쁘시네요. 김 씨는 어색하게나마 칭찬했다. 식사 자리에서 예비 며느리가 물었다.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페인트 일을 합니다. 건물 외벽이나 집안 페인트 칠 같은 거요. 아, 그렇군요. 그녀의 표정이 약간 굳어지는 것을 김 씨는 놓치지 않았다. 아들이 재빨리 화제를 돌렸다. 아빠는 정말 성실하셔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겼다.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꺼냈다. 아빠, 신혼집 문제인데요. 신혼집? 전세라도 구해줘야겠지. 사실은요, 아예 집을 사면 어떨까 해서요. 집을 산다고? 전세도 부담스러운데 집을 사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저희 나름대로 계산해 봤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며느리 될 사람도 거들었다. 요즘에는 다들 집을 사더라고요. 전세는 너무 불안정해서 김 씨는 망설였다. 그 정도 돈이면 자신이 평생 모은 전 재산을 털어야 했다. 좀 생각해 보자. 아빠도 나이가 있으니까 신중하게. 아빠, 저희가 무리한 요구하는 거 아닌가요? 아들이 미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아니다. 아빠가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어. 다만 금액이 좀 커서 며칠을 고민한 끝에 김 씨는 결단을 내렸다. 알았다. 아빠가 해주마. 정말요? 아빠 고마워요. 대신 너희가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한다. 물론이죠. 집을 계약하는 날, 김 씨는 복잡한 마음이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며 아들 부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기도 했지만 통장의 잔고가 거의 바닥나는 것을 보니 막막하기도 했다. 아빠, 정말 감사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래, 잘 살아라. 그게 아빠한테는 가장 큰 보답이다. 결혼식 날 김 씨는 누구보다 행복했다. 아들이 멋진 신랑이 되어 신부와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지금까지의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다가왔다. 결혼 후 처음 몇 달은 아들 부부와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다. 가끔 전화도 오고 명절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아빠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다. 너희는 신혼생활 어떠냐? 좋아요. 덕분에 좋은 집에서 잘 살고 있어요. 그래, 잘 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김 씨가 먼저 전화를 걸어야 겨우 안부를 들을 수 있었고,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는 이유로 만나기 어려워졌다. 오늘 시간 있으면 밥 한번 먹자. 아, 아빠 죄송해요. 오늘 약속이 있어서. 그럼 언제가 좋겠냐?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다음 연락은 좀처럼 오지 않았다. 김 씨는 젊은 부부가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느라 바쁠 것이라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이 자라나고 있었다. 몇 달 후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김 씨는 손주를 갖게 된다는 기쁨에 마음이 벅찼다. 정말 우리 집에 새 식구가 생기는구나. 네, 아빠도 할아버지가 되세요. 아들도 기뻐했다. 김 씨는 손주를 위한 선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비싸지는 않지만 정성이 담긴 아기용품들을 골랐다. 오랜만에 아들 집을 찾아갔을 때 김 씨는 며느리의 배가 불러온 것을 보고 감격했다. 며느리야, 몸은 어떠냐? 괜찮아요, 아버님. 하지만 며느리의 대답은 어딘지 냉랭했다. 손주 용품 좀 사왔다. 많은 건 아니지만. 아, 네. 고마워요. 며느리는 선물을 받긴 했지만 별로 기뻐하는 것 같지 않았다. 아들도 예전처럼 반갑게 맞아주지 않았다. 오히려 아버지가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날 저녁 사돈들이 함께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김 씨는 좀 부담스러웠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식당에서 신부 측 부모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여유로운 모습은 김 씨를 더욱 위축시켰다. 사돈어른,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네, 그럭저럭 지냅니다. 저희는 얼마 전에 일본 여행을 다녀왔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사돈 어른도 여행 많이 다니시죠? 아, 네, 글쎄요. 김 씨는 여행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어서 대답을 못했다. 신부 어머니가 이어서 말했다. 우리 딸이 임신해서 이것저것 필요한 게 많아서 해외에서 좋은 용품들 주문해뒀어요. 요즘에는 국산보다 수입산이 품질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김 씨는 자신이 사온 선물이 초라해 보였다. 며느리가 김 씨를 힐끔 보며 말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정말 여러 가지로 신경 써주셔서 고마워요. 그 말 속에는 은근히 김 씨와 비교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식사 내내 사돈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여유로움을 자연스럽게 드러냈다. 사실 저희 집 근처에 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데 하나 더 투자해볼까 하고 있어요. 요즘 부동산이 좋다고 하니까요. 김 씨는 그런 이야기에 전혀 끼어들 수 없었다. 자신은 아들 집 마련하느라 전 재산을 털었는데 이들은 추가 투자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사위 사업도 잘 되고 있고 앞으로 더 발전할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어요. 신부 아버지가 말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아들이 대답했지만 김 씨에게는 그 대화가 자신을 소외시키는 것처럼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 씨는 깊은 허탈감을 느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아들을 키웠지만 이제 아들은 다른 가족들에게 더 가까워 보였다. 내가 부족한 아버지였나? 김 씨는 자책하기 시작했다. 손주가 태어난 후 김 씨는 손주를 보고 싶어서 여러 번 아들 집을 찾아갔다. 하지만 갈 때마다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빠,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아들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 그래. 미안하다. 손주가 보고 싶어서. 그래도 예의는 지켜야죠. 며느리도 차갑게 대꾸했다. 김 씨는 자신이 방해가 되고 있다는 생각에 점점 위축되어 갔다. 손주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가면 안 되겠니? 아이가 지금 자고 있어요. 깨우면 안 돼요. 그럼 잠깐만. 아버님, 정말 곤란해요. 며느리는 단호했다. 김 씨는 할 수 없이 돌아서야 했다. 손주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집을 나서며 김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어느 날 김 씨는 용기를 내어 아들과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었다. 아들아, 아빠와 좀 이야기할 수 있겠냐? 무슨 이야기요? 요즘 아빠가 너희한테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들은 대답을 얼버무렸다.
아빠는 그냥 가끔 너희 얼굴 보고 싶고 손주도 보고 싶은 마음뿐이야. 그게 그렇게 큰 부담이냐? 아빠, 이해해 주세요. 저도 이제 제 가정이 있잖아요. 물론 그렇지. 하지만 가정이 있다고 해서 아빠를 완전히 잊고 사는 건 아니잖니? 김 씨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다. 잊는다는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아빠는 요즘 너희가 피하는 것 같다는 느낌밖에 안 들어. 아들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아빠가 오시면 좀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다고? 네. 그리고 아들이 말을 망설였다. 그리고 뭐? 아빠는 이제 저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돈도 없으시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김 씨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다. 뭐라고? 아, 그게 아니라. 아들이 당황하며 말을 바꾸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돈이 없으니까 소용없다는 소리냐?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야? 김 씨의 목소리가 커졌다. 평생 너 하나 키우려고 모든 걸 바쳤는데 이제 돈 없으니까 필요 없다는 거야? 아빠,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잖아. 내가 직접 한 말이잖아. 아들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다. 그날 밤 김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돈도 없으시고.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자신이 아들에게 무엇이었는지, 그동안의 헌신과 사랑이 과연 의미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었다. 여보, 내가 아들을 잘못 키운 건가? 김 씨는 아내의 영정 앞에서 혼자 중얼거렸다. 모든 걸 다 해줘서 이렇게 된 건가? 고생이라는 걸 모르게 키워서? 아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결국 아들에게는 돈을 주는 존재로만 인식되고 있었던 것이다. 김 씨는 자신이 아들을 잘못 키웠다는 생각에 깊은 자책감을 느꼈다. 내가 너무 많이 해줬나?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으로 키운 건가? 밤새 뒤척이며 김 씨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다. 며칠을 고민한 후 김 씨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아들에게 사준 신혼집을 매물로 내놓기로 한 것이다. 부동산에 찾아가서 김 씨는 말했다. 이 집 팔려고 합니다. 아, 네. 그런데 명의가 아드님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돈을 다 냈으니까 팔 권리가 있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제가 증여한 게 아니라 제 돈으로 산 겁니다. 관련 서류 다 있어요. 김 씨는 단호했다. 집을 사줄 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자신 명의로 해놨던 것이 다행이었다. 부동산 중개사가 말했다. 아드님과 상의는 하셨나요? 할 필요 없습니다. 제 집이니까요. 하지만 현재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건 제가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김 씨의 의지는 확고했다. 동시에 김 씨는 아들과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했다. 전화번호를 바꾸고 자신이 살던 집도 정리했다. 더 이상 아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다. 집이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들은 아들 부부는 크게 당황했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을 때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뭐라고요? 집을 판다고요? 네, 소유주분께서 매물로 내놓으셨어요. 잠깐 제가 직접 통화해 보겠어요. 하지만 김 씨의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여보, 어떻게 된 거야? 며느리가 불안해하며 물었다. 아빠한테 전화가 안 돼. 집을 팔면 우리는 어떻게 해? 일단 아빠 집에 가보자. 하지만 김 씨의 집에 가봐도 아무도 없었다. 이웃에게 물어보니 며칠 전에 이사를 갔다고 했다. 아저씨, 어디로 이사 가셨는지 혹시 아세요? 글쎄요, 말씀 안 하시고 가셨어요. 무슨 일 있으신 것 같던데. 아들은 막막했다. 한편 김 씨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살고 싶었다. 작은 시골 마을에 정착한 김 씨는 여전히 페인트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마을 사람들은 김 씨를 친근하게 대했다. 새로 오신 분이죠? 어디서 오셨어요? 그냥 서울에서 왔습니다. 가족은 어디 계세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김 씨는 혼자입니다라고 답했다. 거짓말은 아니었다. 이제 정말 혼자였으니까. 마을에서 김 씨는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알려졌다. 일도 깔끔하게 잘했고 인품도 좋아서 사람들이 좋아했다. 김 씨, 우리 집도 좀 칠해주세요. 네,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하지만 김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명절이 되면 김 씨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마을 사람들이 가족들과 모여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처지가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다. 김 씨도 가족이랑 같이 보내야죠. 아, 네. 그냥 혼자 지내는 게 편해서요. 김 씨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마음은 달랐다. 아들이 어렸을 때 함께 보냈던 명절들이 그리웠다. 아빠, 떡국 맛있어요. 아빠, 세뱃돈 주세요. 그런 추억들이 이제는 모두 아픈 기억이 되어버렸다. 혼자서 간단히 명절을 보내면서 김 씨는 눈물을 흘렸다. 여보, 우리 아들이 그렇게 될 줄 몰랐소. 2년이 지나고 김 씨는 시골 마을에서 나름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과도 친해졌고 일도 꾸준히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다. 어느 날 마을 이장이 김 씨에게 말했다. 김 씨, 혹시 재혼 생각은 없어요? 괜찮은 분이 있는데. 아, 그런 건 생각 없습니다. 왜요? 혼자 사시기 쓸쓸하실 텐데. 그냥 혼자가 편해서요. 사실 김 씨는 다시 가족을 만들 용기가 없었다. 한번 상한 마음이 쉽게 아물지 않았다. 가족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다. 마을에서 김 씨는 가끔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과 함께 다니는 모습을 보곤 했다. 아빠 놀아주세요. 아빠 업어주세요.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를 들으면 김 씨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부러우면서도 아팠다. 자신도 한때는 그런 행복한 아버지였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았다. 어느 날 마을 슈퍼마켓에서 우연히 TV 뉴스를 봤다. 가족 갈등에 관한 보도였다. 요즘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김 씨는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지지는 않았다. 한편 도시에서는 아들이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매출이 줄었고 자금 압박을 받게 되었다. 어떻게 하지? 이대로 가면 망할 수도 있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보는 건 어때? 이미 한계야. 보증인이 필요한데. 그때 아들은 아버지를 떠올렸다. 예전 같았으면 아버지가 도와주셨을 텐데 이제는 연락조차 할 수 없었다. 내가 아빠를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몰랐구나. 사업이 어려워질수록 아버지의 고마움을 더욱 절실히 느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그 모든 것들이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되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다. 김 씨는 시골에서 아들은 도시에서 각각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둘 다 마음 한구석에는 빈자리가 있었다. 김 씨는 가끔 꿈에서 어린 아들을 만났다. 아빠 사랑해요. 하며 자신의 품에 안기는 아들의 모습. 꿈에서 깨어나면 현실이 더욱 쓸쓸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다. 꿈에서 아버지를 만나면 아빠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빌었지만 꿈속의 아버지는 슬픈 표정으로 돌아서기만 했다.
마을에서 김 씨는 점점 고립되어 갔다. 사람들이 가족 이야기를 할 때마다 끼어들지 못했고, 명절이나 행사 때마다 혼자라는 것이 더욱 부각되었다. 김 씨는 정말 가족이 없나?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김 씨는 점점 사람들을 피하게 되었다. 일만 하고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TV도 가족이 나오는 프로그램은 피했고 라디오로 음악만 들었다. 김 씨는 막노동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페인트 일까지 김 씨의 인생은 늘 노동과 함께였다. 하지만 그 모든 희생들이 아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관계는 한 번의 실수나 상처로 완전히 끝나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 지나고 서로의 상처가 아물면 다시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다. 몇 달이 지나고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를 찾아다녔다. 하지만 김 씨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같았다. 새로운 직장도 구하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도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다. 아빠, 어디 계시는 거야? 아들은 밤마다 이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며느리도 후회의 마음이 컸다. 내가 시아버님을 너무 차갑게 대한 것 같아.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봐야. 아니야, 정말 미안해. 시아버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셨는데. 어느 날 아들은 아버지가 다녔던 교회를 찾아갔다. 혹시 아버지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해서였다. 김 집사님 말씀이세요? 목사님이 말했다. 한 달 전쯤에 오셨는데 많이 힘들어 보이셨어요. 뭐라고 하셨나요? 자세한 얘기는 안 하셨지만 아들 문제로 상처를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의 말을 들으며 아들은 더욱 죄책감을 느꼈다. 어디로 가셨는지 아시나요? 글쎄요, 멀리 가신다고만 하시고. 멀리요? 고향으로 내려가신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아들은 희미한 희망을 품고 아버지의 고향을 찾아갔다. 하지만 거기서도 아버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고향 사람들도 김 씨를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이 이야기는 결국 가족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든다. 가족은 단순히 혈연 관계로만 이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유지되는 관계다. 그 사랑과 배려가 사라지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멀어질 수 있다. 김 씨와 아들의 관계가 그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진정한 사랑과 배려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시간이 흘러 서로의 상처가 아물고 진정으로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김 씨와 아들도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른다. 가족이라는 끈은 그렇게 끊어지지 않는 것이다. 비록 지금은 서로 다른 곳에서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 상처가 아물고 다시 화해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본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